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국제무역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차까지는 소비 이론 및 투자 이론을 원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 경기에 대해서 진단,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FTA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이란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업에서도 아마도 이 FTA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FTA 관련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살펴보고 이 주로 FTA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FTA를 우리나라가 추진을 함에 있어서 과연 그 FTA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정말로 정부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FTA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국경과 무역 장벽이 사라지고 있죠. 물리적인 장벽은 분명히 있어요. 법적인 장벽이라든가 등등.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전 세계의 국경 그리고 장벽은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 우선 FTA란 무엇인가? 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FTA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TA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유무역 협정, 지역무역 협정, 자유무역 협정인데 FTA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 자유무역 협정인데 요 FTA는 지역 무역 협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지역 무역 협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말 그대로 무역을 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협정이에요. 자유롭게 우리 무역하자라는 그런 협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거를 해요?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관세 장벽을 완화를 하거나 혹은 비관세 장벽을 완화를 하거나 혹은 철폐를 통해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 자, 자유롭게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가 무역을 갖다가 늘려가도록 하자는 얘기죠. 그를 통해서 경제를 어떻게 성장해 가자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상호 무역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뭐를 맺어요?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거죠. 국가 간에 혹은 복수 국가 간에. 이 자유무역 협정은 1995년 1월에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출범한 이후에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인데, 이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의 상품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상품 관련한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 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품 관세 장벽이죠. 체결국 간의 상품 무역과 관련한 그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 협정.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FTA는 무역협정 가운데 지역 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의 경제 통합의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FTA는 지역 무역협정, 지역 무역협정 여러 가지 지역 무역협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무역협정 중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FTA는 요 관세나 비관세 장벽 이게 완화 이 외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정부 조달 그 다음에 경쟁 등등 다양한 통상 규범까지도 포함하여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FTA는 경제통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단계죠.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FTA는 경제통합의 첫 걸음,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FTA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라는 게 무엇인지 자유무역 협정인데 그 내용이 어떠한 건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 FTA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영내의 관세 철폐예요. 영내의 관세 기분이 관세 철폐입니다. 관세 철폐. 예를 들어서 나프타라든가 혹은 한칠레 FTA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유무역협정. 회원국 사이에 그 관세를 갖다가 철폐하는 것을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관세 철폐예요. 관세 철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관세 동맹입니다. 관세 동맹. 커스텀스 유니온 그래서 관세 동맹인데 FTA나 관세 동맹은 거의 유사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뭐만 달라? 요거는 똑같아요. 영내 관세 철폐. FTA는 영내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게 바로 FTA인데 관세 동맹은 영내 관세 철폐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역위에 대해서 공동관세를 부과해요. FTA는 역위에 대해서는 공동관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그 법률에 따라서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뿐이죠. 하지만 관세동맹은 역내 관세 철폐 플러스 역위에 대해서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이 예로 메르코수르가를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3단계가 영내 공동시장이에요. 커먼 마켓 공동시장인데 영내 관세 철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동관세입니다. 당연히 관세 동맹하고 똑같죠. 여기 플러스 하나가 뭐가 들어가? 영내 생산요소 영내에서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요. 생산요소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그 요소들, 노동력이라든가 뭐 원자재라든가 이러한 요소들이 그 동맹 안에서 공동시장 내에서 그 협정 체결 가맹국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단계가 요 공동시장이라는 것이 회원국 간의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요. 요 3단계는 예를 들어서 EEC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단계, 뭐 5단계까지 사실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5단계까지 나눈 경우도 있고요. 4단계까지 나눈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4단계까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4단계는 그대로 완전 경제 통합입니다. 5단계는 이제 국가 간 통합이 될 수 있는데 정치, 경제에 이르기까지 통합이 될 수 있는데 완전 경제 통합이에요. 4단계는. 하나의 마켓이죠. 싱글 마켓이 되는 거죠. 완전 경제 통합이니까. 역내 관세 철폐하고 당연히 역위에 대해서 공동관세 부과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역내에서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보장이 되고 이동이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경제 정책을 어떻게
공동 경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수행을 하게 돼요. 한 나라가 아니라 그 가맹국 안에서 영내에서 공동으로 경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수행을 해요.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거죠. 초국가적, 국가를 넘어선 하나의 그 싱글 마켓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한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초국가적 기구에 설치해요. 그 국가 위에 예를 들어서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이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유 통화도 하나고요. 그다음에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통합한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FTA는 말 그대로 이 통합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FTA라는 게 이런 내용, 영내 관세 철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아주 가장 느슨한 형태의 하나의 지역 경제 통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요 FTA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지역무역협정 RTA의 그 발효 건수는 486건입니다. 486건. 486건이고요. 그리고 발효 좀 나눠서 보면은 발효가 된 것들이죠. 그리고 잠정적으로 발효가 적용을 잠정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건수를 포함해서 전부 발효는 320건. 그리고 서명하고 타결이 된 게 49건이고요. 그리고 협상 개시에 합의한 게 한 93건. 그리고 검토 단계에 있는 것들 해서 24건인데 시기별로 보면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995년을 즉 WTO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에 급격하게 요 지역무역협정이 체결이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486건 협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전체 중에서 대부분이 보면은 요 95년 이후에 체결이 됐어요. 그 전부 대부분이 보면은 이와 같이 WTO를 출범 이후에 지역무역 협정이 급증하기 시작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FTA가 WTO 세계무역기구 가트죠. 가트와 이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FTA는 다자무역 질서의 근간인 최혜국 대우 원칙의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실제로는 다자무역 질서죠. 다자무역 질서인 그 근간인 다자무역 질서의 근간인 최혜국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의 정면으로 배치가 돼요. 하지만 WTO 규범은 다음과 같은 아래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요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 적법한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조건이.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에 철폐해야 돼요. 관세라든가 기타 상업적인 제한이죠. 제한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철폐를 해야만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10년이에요. 10년 정도 안에 체결을 했으면은 이러한 관세를 철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역외국이죠. 역가맹국이 아닌 그 비가맹국에 대한 역외국에 대한 관세나 기타 상업적인 제한이 어떻게 협정 체결 전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충족을 할 때 WTO에서는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다자질서죠. 다자무역질서와 배치되어 다시 분명히 지역 간에 맺어지는 체결 무역협정이니까. 하지만 이와 같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때 외유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FTA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히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첫 번째가 상품 무역입니다. 상품 무역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품 챕터에서는 협정 당사국 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 철폐 조항 및 관세 양어표 외에 통상 비관세 조치, 제도 규정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챕터에서는 서비스 자유와 관련 원칙, 의무를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에 따라 양어 또는 유보 리스트를 열거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규모 및 폭을 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약속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통신, 자연인, 이동 분야의 경우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 챕터 또는 부속서로 구성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챕터에서는 투자 자유화, 그 다음에 투자 보호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협정문에는 투자와 관련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부속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열거한 유보 또는 양어 리스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투자 보호 목적,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무역 구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무역 구제 챕터. 그리고 원산지 규정, 그 다음에 원산지 절차 및 통관 관련 규정, 그 다음에 무역기술 장벽 관련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역기술 장벽. 그 다음에 SPS, 식물 검역,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재산권, 뭐 상표나 특허, 디자인 등 이런 이 권리 관련한 그런 내용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조달,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경쟁, 뭐 이런 것들이죠. 이와 같이 FTA에서는 그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노동, 환경, 경제 협력, 분쟁 해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별로 나눠서. 그 다음에 총칙, 마지막으로 총칙이 있고요. 뭐 최초 조항, 뭐 최종 조항, 제도 조항, 투명성, 예외 등등 이런 것들 규정을 갖다가 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살펴보시도록 하시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FTA의 그 추진 현황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것도 뭐 다른 수업에서 많이 다뤘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그냥 건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효가 16건입니다. 16건. 그래서 처음에 99년 12월에 처음으로 칠레와 우리가 FTA를 체결을 했어요. 최초의 FTA죠. 중남미 시장의 그 교두부 시장 진출을 위한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부 확보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해서 중남미 5개국까지 15년 5월 그 다음에 18년에 서명을 했고 작년에 발효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16건이 지금 우리는 타결을 보고 발효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명 영국이죠. 서명 타결 뭐 협상에서 영국 타결 이스라엘 타결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한중일 RCEP 뭐 해서 그 다음에 PA나 EAEU 해서 재개 개시 여건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효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발효한 나라들이고요. 처음에 발효한 나라가 칠레라는 거 99년에 그래서 현재는
전체 16권이죠. 그래서 16권이 체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16권. 나라로 치면 55개국이에요. 20년 올해 1월 기준이에요. 기준으로 해서 16권 체결되어 있고, 신흥 국가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타결을 본 나라들, 영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협상 중에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와 그 다음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메르코스로 메르코스르 앞에서도 나왔었죠. 우리가 그 FTA 단계별로 볼 때, 관세 동맹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메르코스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로 구성된 남미 공동 시장이에요. 이거는 남미 공동 시장. 이거는 남미 공동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RCEP이라고 하는데,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 요거는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이게 영내에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이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 나라와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영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입니다. 협정 추진 중에 있어요. 협정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자간의 FTA가 요 RCEP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 협상 중에 있는 것들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협상 재개 여건이 조성된 국가들이 EAEU 한국과 그다음에 PA가 있어요. PA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태평양 패시픽 얼라이언스입니다. 이거는 PA는 태평양 동맹이에요. 동맹.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요 4개국이 맺은 동맹이에요. 동맹. 경제 동맹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동맹. 그래서 요 PA는 경제 동맹. 태평양 경제 동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AU가 있어요. EAU. 상식적으로 EAU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입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형국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상 재개 여건이 조성된 나라들 뭐 연구도 하고요. 같이 지금 타진도 하고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자 왜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그 목표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가 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 있어요. 여러 나라와 많은 국가와 많은 지역과 FTA를 체결을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죠. FTA 네트워크 구축. 왜? 자, 네트워크, FTA를 체결을 통해서, FTA의 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무슨 목표? 소득 4만 불, 그 다음에 세계 7위의 경제대국 건설로 위한 성장 동력 창출. 요약하면, 그래요. 결국은 소득 4만 불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 높이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제대국 건설을 위한 그 성장 동력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목표는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죠.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자원 빈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라도 좁고 자원도 부족해요. 많이.
그래서 특히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에너지 혹은 여러 기타 자원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FTA를 체결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가트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 체제, 요 다자무역 체제의 요 다자무역 체제 하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대외 교역을 통해서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형적인 사례예요. 한국은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 한국이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역의 확대는 필수적이죠. 요컨대 열린 세계 시장이 닫혀있는 세계가 아니라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이 열린 세계 시장이 한국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제는 수출입에 매우 큰 의존을 하고 있죠. 열린 세계 시장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의 세계 통상 환경을 우리가 보면은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죠. 분명히 WTO 다자무역 체제가 존재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요 FTA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주의가 가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가트 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요 WTO 체제 하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각국의 요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요 도하 개발 어젠더 협상에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FTA 체결 경쟁이 현재 진행 중인데 요 WTO 체제 하에서의 요 도하 개발 어젠더 협상 그 협상이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WTO 체제 하에서 어떤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요 양자 간 지역 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이 체제 하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어떤 문제 해결이 제대로 안 돼요. 문제 해결이. 그래서 어떻게? 많은 국가들이 양자 간 지역 협정에 의존을 하는 경우죠. 그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로 인해서 FTA가 지역 간 무역 협정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자, 위에서 그 배경을 보면은 WTO가 출범한 이후에 급격하게 지역무역 협정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WTO 안에서 어떤 무역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가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무역 협정에 많은 국가들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한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첫째, 92년 EU 출범과 94년 나프타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FTA 네트워크 외 국가로서의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즉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 외 국가로서의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FTA를 추진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외 경제 규모가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한국의 GDP는 80% 정도를 대외에다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외무역에. 2009년 GDP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2.2%, 현재도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통상 환경하에서 한국이 기존 수출 시장을 유지하고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FTA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요 교역국이 여타 다른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 경쟁력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 사이와 요 FTA 체결은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 개방, 그리고 자유화를 통해서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요. 자, 개방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그리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서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요 통상 정책으로 자리 잡은 요 FTA를 능동적, 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뭐를 활용해? FTA. 그러니까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이 FTA,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무역 자유화가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한국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FTA를 추진하는 그 목적과 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출시장 확보하고 그리고 수출시장 확대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경제를 갖다가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FTA를 추진하는 그런 목적. 자, 한국의 경제 현황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왜 우리가 이렇게 FTA를 추진을 하는지 그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력이 약하고 지금 세계 추세에 따라서 대응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경제가 낙후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째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해서 대내외 그 여건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 여건, 국내 여건을 살펴보면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아주 낮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점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가 아주 부진해요. 우리가 경제 현황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사실은 그 설비 투자 증가율을 보면은 점점 정체하고 있고 지금 점점 떨어지고 설비 투자가 아주 부진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설비 투자가 정말 부진합니다. 부진해요. 그리고 특히 2010년대 이후 들어서 그래요. 보면은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을 보면은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비스 산업의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이 현재 생산성이 점점점 증가해야 되는, 늘어나야 되는, 좋아져야 되는데 하락 추세라는 얘기죠. 생산성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 내내 여건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는 금융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점점점 심화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경제 현황 분석에서도 살펴봤듯이 계층 간이죠.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사이에서도 그렇죠. 기업 사이에서도 그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대내 여건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자, 대외 여건 어떠냐?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흑자를 내고 있어요. 수출도 수입도 증가해 왔지만 같이 흑자를 내왔어요. 하지만 그 흑자의 무역수지 흑자의 그 감소율이 점점점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의존도가 80%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고 의존도는 사실 다른 나라에 OECD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80%는. 낮출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보다도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죠. 어쨌든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아요. 대여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다음에 소규모 개방 경제, 즉 무역 의존도가 높다. 대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좋아지면은 세계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면 그만큼 한국의 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타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샌드위치 경제. 샌드위치. 그러니까 샌드위치에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샌드위치 안에. 끼어 있어요. 끼어 있어. 사이에. 요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끼어 있어. 샌드위치 경제. 자, 어디? 기술 선진국이는 일본이나 혹은 미국 혹은 EU. 그 다음에 임금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중국 등등 브릭스 국가의 그 맹추격이죠. 엄청 빠르게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선진국이고 여기는 OECD 선진국. 자, OECD 선진국 여기 껴있는데 이 브릭스 국가들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죠. 거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따라잡은 부분도 많습니다. 산업에서. 자,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중국이죠. 그래서 이런 브릭스 국가들의 이렇게 따라잡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빠르게 쫓아오고 있죠. 끼어있는 상태니까 아주 상황이 난처한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안 좋은 대내적인 여건, 그 다음에 이러한 안 좋은 대외적인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FTA입니다. FTA. 자, 새로운 성장 전략이 아주 기묘한데 긴급하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뭐냐? FTA라는 얘기죠. FTA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 전략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FTA를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방과 경쟁으로 뭐예요? 국가의 생산성을 확충하자는 얘기예요. 경쟁력을 확충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 최고 경쟁력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서 경쟁력이 아주 높은 그런 최고의 국가와 교류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충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성장에 따라서 증대된 재원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FTA를 통해서 이러한 대내의 안 좋은 여건을 타개하고 어떻게 타개? 생산성을 확충하고 즉 경쟁력을 확보를 통해서 그리고 FTA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측면이죠. 요 소외계층이라든가 FTA를 통해서 타격을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요 성장에 따라서 증대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망 확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쨌든 대내 여건은 이와 같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FTA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대내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령화.
경제 혹은 사회 시스템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FTL 체계를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요. 어, 저출산이죠. 고령화가 진전이 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 잠재력이 점점점 하락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장제 성장률을 한번 볼게요. 잠재 성장률이에요. 10년까지가 4.9% 정도 됐어요. 10년대가 4.3이었고요. 이제 20년대 들었었죠? 2.9% 잠재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0년대 되면 1.8%, 40년대, 2040년대는 1.4%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2000년대 들어섰는데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잠재 성장률 이하로 지금 성장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혁신을 통해서 요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외적인 측면에서 브릭스 후발국의 맹추격인데 한번 볼게요. 리콴유가 20년 뒤면은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갖다 중국이 대체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 얘기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많은 부분을 중국이 대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중국이 지금 이미 넘어선 산업도 많이 있습니다. 한중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한국은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대미 수출 증가율 최근에 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한국 증가율은 10% 이하입니다. 대만 3%, 인도 17%,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중국 25%, 중국 최근까지도 20%대입니다. 한국 8% 안 돼요. 한참 떨어져요. 이것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맹추격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았느냐? 아주 아주 일부분에서는 따라잡았지만은 대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샌드위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아주 안 좋은 상태.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대내적으로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보면은 이와 같이 빠르게 추격을 해오고 있고 우리는 추격을 못하고 있고 선진국을 이러한 상태에서 세계 시장 내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FTA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FTA 체계를 통해서 FTA 전략을 통해서 확대를 통해서 요게 정부가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뭐 틀린 거 아니고요.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하지만 FTA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배경과 내외적인 그런 여건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 시장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배경이나 목표나 그리고 왜 우리가 FTA를 추진을 해야 하는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일부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FTA가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FTA 경제 효과. 그러면 그렇게 FTA를 체결을 하면은 성장 동력을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성장을 하고 세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여러분이 무역학과 혹은 뭐 부전공이든 복수전공이든 무역을 배우는 학생들로서 사회에 나갈 때 취업을 할 때라든가 등등 어, FTA 관련한 질문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러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뭐 이미 다 여러분 다 다른 수업에서 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어, 규모의 경제를 시장이 확대되니까 당연히 규모 경제 실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무역이 늘어나니까 경제 성장률이 증대되겠죠. 이러한 효과. 무역 창출 효과, 뭐 전환 효과, 그 다음에 비교의 확보, 활용,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경쟁력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비용 절감할 수 있겠죠. 시장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생산 자원 효율성 증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결국 오픈을 하는 거니까 시장을 다른 나라 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생산이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여야 되니까 생산 자원 효율성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익, 소득, 후생이 확대되겠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GDP 성장률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률은 어떻게 향상되겠죠. 그래서 FTA 경제적 효과,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역 창출 효과, 전환 효과, 혹은 비기우위를 확보하고 FTA를 활용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효과와 이러한 것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GDP 성장률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FTA를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관세, 비관세 장벽이 철폐가 되고 혹은 완화가 되고요. 어떻게 돼? 이를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수출이 증대되고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수입 시 원가가 절감되고요. 수출 시 가격 경쟁을 확보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하면은 자유롭게 우리가 무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역이 늘어나겠죠. 무역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무역이 늘어나니까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도 늘어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FTA를 체결할 수 있느냐는 협정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뿐만 아니라 피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해도 고려해야 돼요. 당연히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도 있겠죠.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을 갖다가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어요. 뭐 교육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라든가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로 한번 이거 볼게요. 요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정부에서 어쨌든 FTA를 체결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선전을 하고 체결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체결을 했더니 이와 같이 효과가 있더라고 발표를 합니다. 무역협의회에서 그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이거. 보면은 한미 FTA 발효 후에 대미 수출 및 수입품, 주요 수출품들이에요. 주요 수출품들의 그 발효 후 이와 같이 발효 후죠. 전후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12년과 13년, 2년차, 3년차입니다. 2년차고 발효 후에 3년차가 13년이고 증가하더라 그런 얘기죠. 수입을 많이 걱정을 했어요. 분명히 반대하는 측에서 FTA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실제로 뭐 많이 안 늘어났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뭐 그러냐 1, 2년 보고 1, 2년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어쨌든 근데 정부는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14년도에. 그다음에 한미 FTA 발의 후에 미국의 수출은 4.1%에서
6% 증가합니다. 전년 대비. 이렇게, 늘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체결 이후에 수입은, 오히려 12년에, 그러니까 4.1% 증가하고 6% 증가했고요.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네요. 증가율이. 뭐 크게 늘어날 거로 생각했더니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한 얘기가 맞지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추진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가져온 거.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수출량, 자동차 수출량 추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수입된 거죠. 미국산 국내 차량 등록 대수. 대미 수출량, 이렇게 늘어났더라. 12년, 11년이 발효가 됐어요. 이때. 1년차, 2년차 보니까, 자동차 수출 늘어나네? 수입도 좀 늘어났어요. 물론. 그리고 산업별로 FTA를 이와 같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 특히 플라스틱이나 기계류나 철강급이나 광산물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여기까지. 발표된 자료고, 그 이후에 3년차부터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UN 컴트레이드에서 찾아봤더니, 그리고 실제로 증가율로, 요 보라색이 수출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수입이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점선 있죠? 요거. 요 빨간색 점선이 대미 수입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실선이 대미 수출 증가율이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이 바로 세계 수출 증가율이에요. 세계. 대세계 수출 증가율입니다. 한국에. FTA 체결 이후에 보면은 증가율은 사실상 보면은 발효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어요. 수출도 수입도 모든 게. 대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대세계와 한번 봐야 되겠죠. 비교해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아까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12년, 2년 차까지 보면은 증가했다.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대미 수출 증가율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낮아요. 이때 보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 보면은 13년 차부터 그 이후에 17년까지 6년 차까지 한국의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높아요. 오히려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높으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거죠, 이때가. 그런데 이게 또 바뀝니다. 어쨌든 이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발효 이후부터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발효 이후부터 대미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그 다음에 수지 증가율 모든 게 하락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무슨 얘기? FTA 효과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수지 증가율이에요. 대미 수지 증가. 이게 엄청 높아서 이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요거 여튼 갈색 요 점선 요 선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보세요. 어, 여기는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요 발효 전에 보면은 무역 수지 증가율이. 그다음에 발효한 그 도시에 아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외라고 보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수지 증가율이 15년 이후부터 지속 아주 낮아요. 떨어져요. 급격하게 수지 증가율이.
즉 수출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수지 증가율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순수출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점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점점점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지만 어쨌든 정부는 뭐 수출도 증가하고 무역도 확대되고 증가하고 많은 혜택을 산업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뭐 일부 맞지만 일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어떻게 수입이 그러니까 대미 수입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수입이 빠르게 수출 증가율보다 빠르게 수입 증가율이 증가해요. 이 빨간색을 보세요. 수출 증가율을 넘어서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역 수지의 폭을 빠르게 감소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익이 순수출을 봤을 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TA 체결을 한 이후에 대미 수출 여건은 개선된 게 아니라 점점 악화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미 FTA 효과는 과연 믿을만한가라는 얘기입니다. 믿을만한가라는 얘기예요. 2013년도에 요 박근혜 정부 때인데 보도를 해요. 대미 수출이 많이 늘었다. 아주 막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난 1년간 대미 수출이 5.4% 증가했고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이 2.6이었는데 대미 수출 증가율이 5.4%로 크게 증가했다. 그 다음에 우려했던 바와 다르게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농민들이 트랙터 끌고 차 끌고 여의도까지 와서 반대 많이 했죠. 뭐 그 당시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농식품의 대미 수입이 많이 줄었다. 지난 1년간 대미 수입은 8.2% 감소했다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그리고 FTA를 체결을 했더니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직접 투자가 많이 늘었다. 라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믿어도 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과 믿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으면 바보죠. 자,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통계 지식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국민을 속입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장난들을 정말 많이 해왔어요. 많은 정부의 기관들, 연구기관들 그 뭐 있죠. 뭐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TF라든가 대무역경제연구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하는 작업들이 보면은 많은 연구들이 객관적이지 않은 연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부에서 그 정치가나 정부의 입맛에 맞게 통계를 조작을 합니다. 이들이 교묘하게 조작을 통해서 정부 국민을 갖다가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거죠.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교묘하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크게 조작한 게 아닌데 조작한 게 아니라 뭔가 이게 그냥 보도를 한 내용들이에요. 뭐 크게 조작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통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FTA를 체결을 잘했다라고 선전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 수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했는데 그럴까요? 자, 지난 1년간 대미 수출이 5.4% 증가했다. 근데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이 2.6이었어요.
근데 대미 수출 내역을 보면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입니다. 아주. 자, FTA의 효과가 있었다면은 어때요? 그 혜택을 보는 FTA의 혜택을 보는 품목의 그 수출 증가율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품목의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커야 되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 혹은 우리나라의 평균 일반적인 수출 증가율보다 FTA를 체결한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높아야 되겠죠. 음. 그런데 정부 내용을 보면 그 반대입니다. 실제로는. 혜택, 피혜택 품목, 혜택을 보지 않는 품목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혜택을 보는 품목 증가율보다 커요. 이게 훨씬 커요. 이거죠? 잘못됐어. 이게 커야 되는데. 이게 커야 돼요. 이게 이렇게. 이게 크니까, 이게 크니까 전체적으로는 수출 증가율이 되게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혜택 보지 않는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전체 대미 수출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대미 수출 증가율이 5.3%로 크게 증가했다. 전 세계 수출 증가율에 비해서. 아니, 혜택을 보지 않는 품목의 수출 증가율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높은 거지. 혜택 보는 FTA 체결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품목의 수출 증가율 때문에 요 증가율이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아전인수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입니다. 속여요. 거짓말을 치는 거죠. 국민을 상대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그래프입니다. 보세요. 요 실제로 보시면은 1년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요 점선 빨간 대세계 수출 증가율보다 낮습니다. 낮아요. 그리고 13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뀝니다. 바뀌어요. 하지만 다시 역전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 증가율, 그러니까 대세계 수출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대미 수출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FTA 효과가 이만큼 있다라는 얘기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상 순수출로 봤을 때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출을 놓고 봤을 때. 왜? 수입 증가율이 크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발효 이후에 19년까지 보면은 오히려 순수출 여건은 대미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요거를 따져야 되겠죠, 요거. 아니, 품목의, 혜택을 보지 않는 품목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높은 거지, 요, 혜택을 보는 품목의 수출 증가율 때문에 대미 수출 증가율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자, 한국, 미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를 한번 볼게요. 한국. 요 파란색이 한국이 대세계고요. 그다음에 요 녹색이 미국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빨간 게 미국의 세계, 그다음에 노란 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여기서 중국하고 볼게요. 중국은 미국과 FTA 체결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하고 FTA 체결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11년부터 우리가 11년에 발효가 되고 이제 1년 차부터 들어가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미 수출 여건이 FTA 체결을 통해서 여건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체결하지 않은 나라보다 이 대미 수출 증가율이 높아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14년을 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지속적으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19년 이후에 뚝 떨어지는데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보다 높게, 빠르게, 높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FTA를 체결해서 여건이 개선이 돼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해 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16년 이후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이후 보면은 개선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대미 수출 증가율, FTA 체결을 했기 때문에 대미 수출 증가율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출입 한국 및 중국 수입 증가율을 3기 이동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한번 이동평균으로 한번 봤어요. 그 시계열로 보기 위해서 보면은 대미 먼저 요 하늘색부터 볼게요. 대미 수지인데 요게 보시면은 11년 발효가 되고 12년부터 수지가 14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증가율이 어떻게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로 수지. 즉 순수출의 대미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물론 중국도 악화되고 있어요. 수출 여건은.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고요. 검은색이 중국의 미국 수출 증가율이죠.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이 훨씬 수출 증가율이 높아요. 한국보다 지속적으로.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수출 증가율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만 갖다 놓고 우리는 이와 같이 FTA를 체결했으니까 수출 증가율이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에 의하면은 FTA의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자동차 부문이라고 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한미 FTA가 자동차 부분에 그 대미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자동차 부문이라고 선전을 해요. 보도를 합니다. 네, 협정문을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는 발효 전에는 2.5%고요. 요 관세는 발효 후에 4년 뒤에 철폐가 돼요. 4년 뒤에.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발효 전의 관세율이 2.5인데 발효 즉시 철폐가 되고, 즉 자동차 부품은 혜택을 보는 품목이고 자동차는 요거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보면은 발효 1년차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동차의 수출 증가율은 16.5%였고요. 혜택을 보는 품목은 요 부품은 11.5%. 2년차 자동차 14.7, 혜택을 보는 부품은 8.3. 혜택을 보지 않는 자동차가 오히려 높아요. 높아. 그리고 그 이후도 보면은 대미 수출 증가율은 크게 감소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3년차 이후에. 이 이후에. 이 혜택을 보는 부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최대 수혜된 자동차 부문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거 14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니까 그 이후에 그 동향을 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입 현황을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발효 전후의 대미 자동차 수출입 현황 왼쪽이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건 자동차고요. 그러니까 비혜택 품목이에요. 4년차까지는. 5년차부터 혜택을 보고 이거는 발효 즉시부터 11년차부터 혜택을 12년차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부품은. 자, 12년차부터 수출 증가율이고요. 요 검은색이. 그다음에 요 수입 증가율입니다. 빨간색 점선이. 예. 그리고 수출 녹색이 수입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수지입니다. 수지. 수지 순수출로 보면은 거의 뭐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건이 뭐 개선됐다거나 악화됐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은 수출 증가율이 실제로 보면은 흐름으로 봐서는 하락세죠. 하락세.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하락세. 약간의 뭐 등락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효과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차부터 효과를 보면서 개선이 되긴 해요. 역시.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하락세인 거는 틀림없어요. 이제 부품 1년 차부터 혜택을 받던 부품은 어떠냐? 부품도 보면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무역 수지는 발효 이후에 개선이 되다가 하락합니다. 순수출 여건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도 개선이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개선이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18년 이후 보면은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능가하게 됩니다. 어쨌든 순수출 여건으로 봤을 때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부품으로 봐도 그렇고 자동차로 봐도 그렇고 뭐 이걸 가지고 개선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팩트는 그래요. 팩트는. 하지만 14년도에 보면은 대대적으로 FTA를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었더라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자, 그럼 왜 우리가 자 FTA 체결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 시장도 확대를 하고 무역도 증대하고 무역도 많이 해서 경제도 성장하고 소득도 증가한다라고 선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FTA를 체결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네.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거. 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전한 겁니다.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니까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